혹시 잘 들리시면은 그 카톡에 저기 채팅에 회신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율주행 제휴권 전환 시스템 인정을 권고한 온라인 유튜브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국내 전문가,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인지교통 ICT 연구실의 권호천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 4년 과제로 국토부 과제를 수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적 요인 권고안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년 과제의 결과물로 그 권고안을 이제 만들었고 이제 여러분들 국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확정을 해서 릴리즈를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견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우선 온라인 비대면 이제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실제 음성을 들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화질은 굉장히 또 좋고 방송 스트림 좋은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그걸 최초로 저희도 이제 한번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진행 방식은 이제 한 10분간 저희 그 국토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윤대서 실장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50분간은 저희가 권고안에 대해서 이제 김현숙 박사님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간, 15분에서 20분간은 여러분들 의견, 질문을 이제 그 채팅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질문에 육성으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공관에 대한 검토하는 금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그 자문료 처리를 위한 그 서류와 함께 금요일까지 이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그 애트리 우리 윤대서 실장을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윤대서 실장, 그다음에 김현수 박사님, 김정수 선임, 최재현 연구원이 지금 나와 있고요. 여러분 서로 얼굴은 잘 못 보였지만은 하여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전문가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카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준기 실장님 소개드리고요.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영 현대차 자율주행 승용 개발팀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분은 그 권영근 현대차 남양연구소 R&D 품질 강화 추진위원님 기술협력 추진팀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윤석주 현대모비스 연구원님 법규 인증팀에 근무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만도의 이정우 책임연구원님 판교중앙연구소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권오일 하만 인터내셔널 이사님 예전에 현대 모비스에 근무하셨었죠. 권오일 이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박영민 컨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 선행기술연구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분으로 손민혁 ABL 오스트리아 회사로 알고 있는데 ABL 코리아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 디파트먼트의 부장님 근무하시고요. 그다음 기석철 충북대 스마트 연구센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님으로 계시고 기술자 교통 쪽에 이제 기술자분이 계시는데요. 아주 반갑고 여러분들 한번 그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박수 소리 드릴 테니까요. 박수. 예, 그럼 우리 애트리 윤대엽 실장께서 우리 과제 자율주행 인적인 권고안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지교통 ICT 연구실 실장 윤대섭입니다. 네. 저희가 소개드릴 내용은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인적여인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과제 결과물인 인적여인 권고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김현숙 박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연구 필요성, 인적여인 이슈, 그다음에 제어권 전환 개념과 결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필요성을 보시면은 원래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교통사고의 한 90% 이상, 많게는 95%까지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휴먼 에러로 인한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휴먼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곁으로 계속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게 될 건데 과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율주행차를 믿을 수 있는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그런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연구 결과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저희가 생각하는 궁극의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는 아니고 제한된 조건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율주행은 아니지만은 뭐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횡방향과 종방향을 자동차가 알아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말하는 완성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자율주행 차를 현재 나와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할 때 그 운전 환경에 대한 것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운전자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문제가 생길 때 운전자가 바로 이제 수동으로 전환해가지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16년에 2월에 구글 자동차 사고가 있었고 5월에 테슬라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이 기술에 대해서 너무 믿다 보니까는 기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우리 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맞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분석하고 뭔가 나름대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이런 뭔가 제안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연구 결과가 모두 다 나중에 이 정부에서 만드는 교통 법규나 기준으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또 일본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현재 SAE에서 얘기하는 거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국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얘기한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L0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전자 기능이 없는 부분이고 L5가 이제 저희가 말하는 궁극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보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레벨 2와 레벨 3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레벨 2인 경우는 운전자는 항상 그 운전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 레벨 3는 그 운전자는 어, 어떤 식으로든 그 제어권을 다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레디 투 리게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현재 나오는 이 레벨 2, 3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NTSB가 그 테슬라 교통사고를 2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결론을 냈는데 최근에 보면은 떤 형태든 자율주행 기능을 하는 차에서는 운전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자율주행 차에서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데 모든 걸 다 모니터링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어떤 정보들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올해 12월까지 해서 45개월 동안 이제 수행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주관 기관은 저희 애트리가 주관 기관으로 하고 있고, 참여 기관으로는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네이버 시스템,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리고 미국의 어번대학교와 스코틀랜드 영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에딘버러 대학이 참여해가지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결국은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그 지금 태스크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태스크 2부터 태스크 6입니다. 그래서 떤 식으로 운전자 상태를 수량화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하면서 운전자의 그런 워크로드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런 제어권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가 수동으로 바뀔 때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줘야 운전자가 안전하게 제어권 전환할 수 있는지, 그런 그 동반자적 에이전트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 5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실험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6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차 나오면서 이제 그 개인화 쪽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개인화 연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약간 좀, 이슈들을 보면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왔을 때 인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그런 부주의라든지 주의 분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자에게 어떤 식으로 그 상황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버 릴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율주행차를 처음에 타가지고 뭐 한 1분 이용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신기한데 이게 잘 가거든요. 곧잘 운전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운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운전 환경을 살피기보다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그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심한 경우는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뭐 영화를 보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더 이상 운전 환경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그런 게 이제 오버 릴라이언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동 운전을 안 한다 보니까는 운전자의 그런 그 운전 스킬이 많이 좀 저하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기 이제 멘탈 언더로드하고 오버로드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자율주행 할 때는 운전자의 그 워크로드가 그 부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제어권자를 하게 되니까 운전자가 그 운전과 관련 없는 다른 일들을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어권자나 요청이 오면은 나름대로 그 정보를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제 오버로드가 돼서 운전자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 얘기가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연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모션 시크니스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를 이용하다 보면은 결국은 본인이 운전하는 그 운전 패턴하고 이 시스템이 운전하는 패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시각적인 차이도 있고 해서 이런 그 멀미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 인적인 이슈로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 과제에서는 모션 시크니스 부분은 사실은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쪽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그 운전자의 인적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지 뭐 이런 부분이 저희 과제의 스코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TIB라고 이제 그 미국의 트래픽 리서치 보든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리인게징 더 드라이버 해가지고 그 제어권 전환, 그러니까 자동에서 수동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운전자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 자동화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개인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제어권 전환을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왼쪽이 그 운전자라고 보시고 이제 오른쪽이 자율주행차라고 보면은 그 이 운전자가 차량을 컨트롤하는 거에서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운전자가 원할 경우에 제어권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제어권 전환을 했는데 성공한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운전자가 원해서 제어권 전환을 자동으로 시도했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뭐 많이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기가 운전할 수 있을 때는 뭐 운전자한테 당신 피곤해 보이니까는 제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가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뀌는 부분이고, 사실은 마지막 부분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기가 운전할 수 있을 때만 이제 운전자한테 내가 운전을 해볼까 이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수동 운전에서 자동 운전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저희가 크게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운전자 관점에서 보면은 운전자가 그 수동 운전을 하다가 자동 운전을 한다는 거는 이미 그 운전 상황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본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시스템 결함이 아니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적 요인 이슈라기보다는 약간 좀 기술적인 이슈가 있겠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관심사는 아니고 저희는 사실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표현은 그 자율주행 모드에 있다가 수동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 지금 현재 제가 이용하는 차가 자율주행 모드일 때 필요하면 제가 수동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운전자가 이미 상황을 알고 자기가 운전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두 번째 거는 역시나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운전자가 자기가 내가 수동으로 바꿀게 했는데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크게 고려가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그 밑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운전자는 지금 다른 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 운전 못하니까 자기가 하세요. 그럴 때 운전자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좀 규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에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하면은 이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자동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니시에이션 해가지고 수동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제어권 전환이 성공한 경우와 뭐 실패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연구 목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레벨 2, 3인데 그 레벨 2, 3가 사실은 인적 요인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레벨 3라고 하는데 SA 레벨 3 시나리오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의 행동과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제어권 전환 시점에서 어떤 제어권 전환 요청이 왔을 때 운전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제어권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 그래서 뭐 심플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결국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자동 운전이 먼저 시작됩니다. 자동 운전이 시작되고 그때 아마 운전자는 다른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차량을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편의상 NDLT라고 얘기를 하는데 Non-Driving Related Task라고 해가지고 NDLT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운전자는 운전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상황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경고가 왔을 때, 그 수동 전환 요청 경고가 왔을 때, 이거를 이제 뭐 TOR이라고 해가지고 테이크 오브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왔을 때 운전자는 그 정보를 인지해가지고 제어권 전환을 하겠죠. 그리고 운전자가 결국은 차량을 제어하는 그 순간에 운전자 컨펌이 되고 자율주행 수동 운전이 시작될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운전자가 그 자율주행 모드에서 수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운전을 할 때 바로 그 운전이 안정화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 운전자가 운전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그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스테빌라이제이션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은 뭐, 좀 빠르게는 한 6초, 길게는 한 뭐, 20초 정도? 그, 안정화되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 리서치 캐스트를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자동 운전에서 수동 운전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제어권 전환 요청 시 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어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저희가 이 제어권 전환의 퀄리티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런 측정 변수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어권 전환 컨셉 보면은 결국은 앞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자율주행 모드인 거고, 여기에서 TOR 정보, 제어권 전환 요청이 오면은, 운전자는 어쨌든 이 신호를 인지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퍼셉션이라고 하고, 그, 퍼셉션을 해가지고, 아, 내가 그러면 제어권 전환을 해야지, 할 때까지의 시간이, 저희는 이제 편형 T1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셉션하고 이제 리플렉시브 타임 해가지고, 어떤 경고가 왔을 때, 아, 이 경고가 저작권 전환 요청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아,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여기까지가 T1이고, 그다음에 T2는 뭐냐면, 내가 저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질적으로 저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가 이제 T2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멘탈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저희는 T2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그 T1, T2를 얼마나 주냐가 사실 큰 이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시간을 많이 주면은 안정하긴 하겠 뭐 안전하게 제어권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3초 안에 제어권 전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나라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T2까지가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운전자가 그 운전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그 수동 운전을 하던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그 운전 환경에 대한 그 상황 인지력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그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는 타임이고 그게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안정적인 그 수동 운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그 약간 좀 제조사하고 이제 고객들 사이에 조금 이 경계가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위에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해놨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명백한 것만 뭔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제어권자나 요청이 오고 나서 자율주행을 시작하는 거기까지는 제조사가 뭔가 리스폰시빌리티가 있겠지만은 이 안정화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운전자 영역이거든요.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실험 환경에서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운전자가 이제 그 수동으로 시작됐을 때 그 레터럴하고 이제 랑지튜드럴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안정화가 됐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정화 시간을 뽑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실제 만약에 자율주행차에서는 그거를 뽑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 영역인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셉츄얼한 그 제어권 전환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 뭐 기본적으로는 그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실제 자율주행차를 가져다가 실험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그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 이게 사고가 나면은 또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계속 검증하고 하는 거를 하고 추후에 이제 다른 그 과제를 만들어서 실차에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테스트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운전자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는 모션 센서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DVI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애트리에서 개발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람의 상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쓰는데 저희는 그 ECG 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환경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실제 상용화되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몸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드라이버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제어권자나 에이전트 이제 프로토타입인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면은 그 시나리오를 컨트롤하는 부분하고 운전자 상황을 모니터하는 이제 두 분의 이제 그 오퍼레이터가 이제 참여해서 실험하는 이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게 한 6차 실험 정도 했는데 각 실험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디자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그 시각적인 부하, 인지적인 부하가 제어권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제어권 전환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빠른 시간에 제어권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프리큐라는 개념으로 뭔가 정보를 주어보자. 그러니까 그 제어권 전환 요청 정보를 주기 전에 어떤 프리큐를 썼을 때 뭔가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들 그리고 3차 실험은 그 상황 인지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해 줬을 때 제어권 전환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4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태스크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태스크도 안 한 경우하고 뭐 대화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음료를 마시는 경우 영화를 보는 경우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 5가지에 대해서 제어권 전환 요청을 시켰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5차 같은 경우는 그 계획된 그 제어권 전환과 급작스러운 제어권 전환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운전 준비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운전 준비도를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 준비도라는 개념은 그 자율주행 모드에서 제어권 전환이 일어날 때 운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제어권 전환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수치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 준비도에 따라서 제어권 전환 퀄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시험 통해서 한 200명 이상의 그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이제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구 결과를 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도출한 게 제어권 전환 가이드라인이 될 거고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이제 실험을 했을 때 그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 그 컨셉츄얼한 다이어그램하고 이제 결과치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인데요. 어, 사실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T1, T2입니다. T3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이슈가 많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실험했을 때는 이 T1, T2가 결국 그 제어권 전환 시간인데 91명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합하면 한 4.31초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를 저희가 결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그 이게 이제 뭐 기준이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가이드라인으로 제어권 전환 시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할 때는 최소한 이 4.32초보다는 더 많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6초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7초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수치적인 결과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DVE 모니터링 시스템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 좀 오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시뮬레이터 베이스로 하고 있고, 제어권 전환 에이전트 프로토타입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DV 모니터링 시스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제어권 전환 인적여행 공고안을 마련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인적여행 연구를 통해서 연구 방향 제시하고 연구 결과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고안에 넣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검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의 자문도 받고 이제 검증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기술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성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자 운영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공고안들을 관련 업계에 저희가 이제 업계나 학계에 저희가 오픈을 하고
이제 그 전문가분들로부터 의견을 받아가지고 약간 좀 권고안을 수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지금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세부 그러니까 연구단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인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거고 그러면은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에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준을 만드는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올해 12월에 연구 결과가 이제 과제가 종료가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실험이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이 지연돼서 아마 내년 3월까지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연구들이 뭐 완성되는 시점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고 추후에도 계속 이와 유사한 과제를 저희가 도출을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소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공고안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실의 김현숙 박사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교통 ICT 연구실에 근무하는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설명 자료를 다시 이메일로 권우천 박사님이 보내주셨거든요. 혹시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다운받아서 발표 내용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해외 그 공관 관련된 동향이나 구성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뽑은 공관들을 운전자 관점에서의 필요한 정보나 차량, 그리고 환경, 이렇게 좀 세 가지 분야로 관점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문가 토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동향을 간단히 보시면 우선 이제 유엔의 그 유럽의 UNEC라고 있는데 거기 워킹 파트 29에서 이 관련된 자동차 관련 국제 기준을 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6년 9월부터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해서 올해 2월 달까지 이제 4.0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최초로 2017년에 이제 개정을 해서 자율주행을 합법화한 그런 나라가 되겠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제 실증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내각부 중심의 다부처 사업인 SIP 에이더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좀 전에 저희 윤대섭 실장님이 설명하셨듯이 2017년도부터 자율주행차에 관한 인적요인 심층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19년 12월 달에 안전 기준이 국토부에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는 발표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7년도부터 이 제어권 전환 시스템에 대한 그 인적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1차년도에 자동차나 그 IT 관련된 여러 수요자 분들을 모시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과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연구 방향이나 또 권고 사항에서 포함될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먼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인 2018년도에 그 연구를 통해서 인적 요인 가이드라인을 이제 처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도인 19년도에는 개정을 이제 버전 2.0을 하나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들어서는 7월 2일에 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 그 특별 세션을 하나 만들어서 자동차 업계나 아니면 실사용자 의견 수렴을 일부 또 의견을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좀 더 보완을 받아서 올해 3.0을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어떤 다른 프로젝트나 표준 그리고 국가별 가이드라인도 참고를 했을 뿐더러 또 좀 전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자체적인 그 제어권 전환 실험을 다양하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 실험 결과들이 권고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실험 설명은 좀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인적요인 권고안을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작성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어권 전환을 할 때에 운전자나 차량 그리고 환경 관점에서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면 좋을지를 저희가 이제 도출을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액터는 운전자나 또 ADS 이 두 가지로 저희가 봤었고요. 포인터를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권고안은 기준안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안의 레벨을 레커멘데이션이나 아니면 서제스천 해서 두 가지로 저희가 두었고 이 부분은 강제성은 없지만 이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시는 분들이 운전자나 이용자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권고안에 들어있는 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고안은 이러한 표 형태로 작성이 되었고요. 우선 권고안별로 아이디를 이제 부여를 했고 각 아이디에서의 해야 되는 그 기능을 네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안이 운전자 관점에서 운전자 정보인지 아니면 차량 정보인지 환경 정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레커멘데이션에 가까울지 아니면 서디스천에 가까울지 아니면 좀 더 강제성이 더 있는 리콰이어먼트로 갈지 이런 부분들도 표시하게 했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네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 레커멘데이션 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에 대한 샘플들이나 예제 같은 거를 상세하게 이 디스크립션 파트에다가 저희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안이 어떠한 노력들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레퍼런스를 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운전자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운전자 관점에서는 운전자의 그 상태나 특성, 그리고 제어권을 전환하는 부분, 그리고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들, 그리고 운전자를 교육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 15가지의 아이템을 도출해서 권고안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운전자 관점에서 그 자율주행 중에 가능한 수행해서는 안 되는 NDRT를 선정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부분을 첫 번째 그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몇 가지 태스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제어권 전환에 대한 들어가는 그 평균적인 시간들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여기 발표 자료에 보시면 영화 시청
부분이 가장 제어권 전환 그 시간이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제어권 전환의 시간이 많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자율주행 중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모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래서 운전 준비도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라는 것은 운전자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또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 운전 준비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준비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운전자 준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는데요.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운전 준비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임계치 이상 준비 상태가 유지를 못하는 경우에 이 상태를 다시 부스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험을 통해서 3단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알려주고 부스팅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각 제조사나 준비하시는 업체들에서 적절하게 준비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20쪽에 이번엔 이제 네 번째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운전자가 착석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 자율주행 차량은 언제든지 레벨 3인 경우에는 운전을 다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좌석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제어권 전환 요청 시 늦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좌석에 착석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가이드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는 운전자의 연령대를 고려한 제어권 전환 방법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보면은 청년과 장년 그리고 노년이 확연하게 이 제어권 전환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연령대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어권 전환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이드라인인데요. 제어권 전환을 받아서 수동 운전을 시작할 때 이 ADS가 운전 과제를 운전자가 시작을 했는지 이 부분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그 수동 운전 시작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눌렀을 때 아니면 패들 시프트 등을 작동했을 때 등 각 제조사나 차량 관련 업체들에서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어권 전환 관련 조작 장치가 당연히 운전자가 쉽게 제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거나 아니면 발을 뻗거나 했을 때 쉽게 닿을 수 있는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어권 전환 모니터링하고 그 제어권 전환 알림을 반복해서 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해서 알려서 어떤 제어권 전환이 임계치 시간 안에 완료가 되어야 안전운전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어권 전환을 안내할 때 반복해서 아니면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증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표출하는 영역인데 이 영역 또한 운전자가 잘 인식할 수 있는
주변 영역에다가 해당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에 이 코파일럿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그 차량 안에다 매립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코파일럿 에이전트 시스템 같은 장치를 통해서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전자에게는 상황 정보를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정보는 주행 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주로 되겠는데 이 상황 정보도 항상 제공해야 되는 정보라든지 또 긴급하게 제공해야 된다든지 어떤 필요한 시점에 제공을 해주는 정보라든지 몇 가지 정보의 종류를 나누어서 운전자에게 상황 정보와 경고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HM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운전자가 ADS 차량하고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HMI 모달리티를 잘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이 모달리티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시각이나 청각, 또 청각보다는 촉각, 이 촉각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항상 정보 제공이 훨씬 잘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반응 속도도 빠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청각과 촉각을 같이 제공하거나 아니면 시각까지 했을 때 이 촉각이 들어간 경우는 청각만 제공을 하더라도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반응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달리티를 제공을 할 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또 이러한 HMI 모달리티를 제공할 때 특별히 이제 이 시각적인 HMI 경우에는 컬러나 심볼 이런 것들이 기존의 디자인들하고 또 호환이 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청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소리랑 구분이 되어서 명확한 정보 정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운드를 사용해서 의미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전자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어권 전환이라는 부분이 처음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어권 전환이라든지 또 개념 그리고 알림 방법에 대한 그 설명들이 잘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제어권 전환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준비되어서 알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5가지 그 태스크를 실행하다가도 첫 번째 그 태스크인 경우에 아무것도 안 하는 태스크인 경우에도 이 파란색은 첫 번째 실험, 그 다음에 주황색은 두 번째 실험입니다. 점점 그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이는 것인데요. 다른 모든 태스크인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빨라지는 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무비 시청인 경우에는 세 번째인 경우에도 이 학습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첫 번째 처음에 설명할 때 어떤 NDRT를 해서는 안 되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실험에서 저희가 이제 이 실험 결과를 보고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에다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제어권 전환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다른 태스크들을 할 때 보면 확연히 그 제어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은 훈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권고안으로 뽑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점에서도 크게 4가지 파트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제어권을 전환을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또 차량의 기능을 잘 안내하는 부분 그리고 차량에 관련된 상태를 외부에 알리는 부분 그리고 차량을 제어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제어권 전환 요청을 당연히 하겠지만 이 제어권 전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우선 이제 가이드라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어권 전환 요청을 멀티모달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멀티모달 요청을 청각이나 시각 아니면 청각, 촉각 또 3가지 청각, 시각, 촉각 등을 활용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에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할 때는 시각적인 부분은 그 코파일럿 에이전트 시스템에다가 텍스트 형태로 또 아니면 아이콘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각적인 부분은 제어권 전환에 대한 그 요청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촉각으로 시트를 진동시키는 부분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를 썼을 때 훨씬 그 반응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제어권 전환을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제어권 전환인 경우에 미리 프리큐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큐를 제공하는 그 실험을 애트리에서 진행을 해봤을 때 이 프리큐는 테이크 오버 리퀘스트보다는 좀 더 빨리 프리큐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큐를 통해서 운전자의 그 어텐션이 시프트가 돼서 좀 더 제어권 전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권 전환을 프리큐를 먼저 제공하고 제어권 전환을 하는 경우를 가이드라인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이 프리큐는 기본적으로 테이크오버랑도 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각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은 주의라는 어떤 어텐션을 시프트할 수 있는 그런 문장, 짧지만 확실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문장들, 아니면 간단한 단음으로 반복해서 하거나 아니면 한 번 알려주거나 해서 이 단음의 어떤 심플톤들을 발생을 해서 테이크오버 정보랑은 구별이 될 수 있게 이 프리큐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HMI를 설계할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활성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도하지 않은 비활성화나 아니면 활성화 이게 잘 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그 부분을 시스템 차원에서 무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는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활성화 부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기능을 안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너무 그 차량 기능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용하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현재 그 자동화 수준 그리고 그 자동화 모드 이런 것들을 잘 표시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현재 자율주행 중인지 수동운전 중인지를 그 모드를 항상 디스플레이 장치 등에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용 가능한 어떤 자동화 모드 등도 함께 표시를 해서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중에 현재 지금 자율주행차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가 차로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방 그 차량 등을 추월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해서 운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아니면 운전자가 어떤 상황인지 당황하지 않도록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자율주행 차량을 너무 믿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ADS의 그 자동화 기능과 그 한계점을 명확하게 알려줘서 너무 신뢰하지 않도록 그래서 차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화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경고를 줄 때는 너무 자주 반복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어떤 자율주행 환경 조건을 운전자한테 미리 제공을 해서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조건이라든지 지리적인 조건, 환경, 또 기타 조건들을 미리 운전자에게 제공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촬영 관점에서 외부에 알려주는 그러한 정보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모드를 외부 차량하고 보행자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뿐만이 아니라 외부 차량과 보행자도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차량 주행 모드를 알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LED나 아니면 디지털 문자판 또 아니면 무선 통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일본의 경우를 예시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만약에 이 자율주행 차량 앞으로 건너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보행자에게는 지금 먼저 지나가세요라는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를 줘야만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보행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제어권 전환 진행 상태가 현재 어떤 제어권 전환 진행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또 외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알려줘서 방어 운전이나 보행자 입장에서도 안전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장과 같이 유사한 정보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위험 최소화 운행 상태인 경우인데요. ADS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제어권 전환 요청을 했는데도 운전자가 제어권 전환을 안 하게 되면 그 최소 위험 상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최소 위험 상태인 경우에도 주변의 외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부분을 이제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차량을 제어하거나 데이터를 로깅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운전자가 제어권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별을 해서 제어권 전환이 불가능할 때는 차량을 정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운행을 정지를 해서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지하는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어권 전환 관련된 이벤트나 이런 정보들은 다 저장을 해서 추후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운전자
관점에서의 제공 가능한 정보, 차량 관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인 환경 관점에서의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정도 뽑았는데요. 주행 환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제어권 전환까지의 남은 시간이나 남은 거리 정보를 상황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차량 안에 탑재된 어떤 에이전트 시스템의 제어권 전환까지 남은 시간, 남은 거리를 계속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획된 제어권 전환이 되겠고요. 이렇게 제어권 전환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그 제어권 전환 시간이 확연히 이제 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남은 거리 정보를 잘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그 전방의 그 위험 요소들, 뭐 공사나 어떤 사고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에도 이렇게 전방에 어떤 사고나 공사 중 그리고 주의 환경 정보들을 표출을 해서 운전자한테 제공을 할 때에 그 제어권 전환 이후에 어떤 안정화 시간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이런 부분을 항상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환경 조건에서는 복잡하지 않은 도로 조건에서 그 제어권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브나 아니면 차선이 합쳐진다든지 차선이 분기된다든지 이러한 도로 조건에서는 저희가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제어권 전환 이후에 안정화 시간이 또 좀 오래 걸린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조건에서 제어권 전환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에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고려 중인 내용입니다. ADS의 어떤 비상 상태 처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운전자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응급 상황에서 ADS가 스스로 운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후보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때에도 ADS가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 조건을 말씀드렸듯이 트래픽 조건도 함께 고려해서 제어권 전환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간 그 충돌 거리까지 고려해서 계획된 제어권 전환은 일어나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제어권 전환인 경우에는 이 ADS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나 어떤 크리티컬 상황, 또 자동차의 한계 이런 거를 감지했을 때 계획되지 않은 제어권 전환을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이드라인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이제 보시면 자동차로 유지 기능의 성능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고장 그리고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 기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로 그 기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이 기준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지만 이 기준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그 지켜야 될 그 특성은 좀 강도는 약하지만 운전자 그 모니터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HMI에 관련된 부분에 그 제조사나 관계업자들이 좀 더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했을 때 그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안에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이나
그 여기 상호작용 HMI 부분들이 좀 내용이 아직 좀 더 보강이 나중에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저희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는 계속 이제 검토하고 또 국토교통부나 관련 기관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5월 달에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법이 법률로 이제 시행이 돼서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이 이제 같은 동일한 날짜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의 그 안전구간 지정이라든지 또 시범 운행지구 지정에 대한 절차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법으로 나오게 되어서 그 대한민국 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밑바탕을 이제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연구들이 이런 부분에 나중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년에 미래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 발전 전략도 쭉 연도별로 해서 쭉 나왔는데요. 그래서 2024년까지 보시면 뭐 임시 운행 제도를 개선하고 단계 규제 정비 등을 하고 그리고 24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법 같은 것들도 규정을 마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레벨들이 높아지기 전에 저희 그 레벨 3에서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좀 더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저희의 가이드라인에 기존 그 지금 안전 기준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일부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 가이드라인에 좀 더 보강을 해서 가이드라인이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 추후 작업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쪽의 가이드라인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나 아니면 발표 내용을 들으신 거를 토대로 궁금하시거나 같이 토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자유롭게 텍스트로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채팅창. 저희가 시뮬레이션 실험을 실제 차량 기반으로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원래는 자동차 부품 연구원하고 실차 차량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 실험이 예정되어 있는 거는 코로나 진정 상태를 좀 보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과제가 3월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52, 53쪽이요? 실차 시험? 우선 실차 시험은 경부고속도로의 그 제한된 구역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트리피지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윤석주 전문가님 질문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거에는 외부의 상태를 표시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시험 결과는 저희가 한 것은 없는데요. 그 샘플로 그 일본의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희가 발표 자료에 넣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뭐 먼저 지나가세요라는,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을 하는 게 그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그 결과가 있어서 그렇게 가이드를 명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샘플을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외부 상태,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태를 외부에 그 공유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자율주행차 자체보다도 그 자율주행차가 운영하고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도로 이용자들, 그러니까 다른 운전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보행자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뭐 실험을 해서 저희가 한 건 없고요. 김현석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건 없지만은 그런 요구들은 저희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실제 그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운전 준비도 관련해서 저희는 신발 착용이나 안경 착용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어, 저희가 실험할 때는 이제 당연히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안경을 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안경을 낀 상태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예,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레벨 3 기준으로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레벨 2나 레벨 3가 저희 실험에서는 공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교육의 효과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면서 이 자율주행도 일종의 면허 내용에 포함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율주행 상용화 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약간 좀 그 부처 간의 역할이 좀 분리되어 있어서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운전면허증을 관할하는 거는 경찰청이고 또 도로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거는 국토부 쪽이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경찰청과 국토부가 운전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그 면허증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인증해주는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협의된 바가 없고요. 그냥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마 저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운전자 인터랙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도 이제 그
많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레벨 2하고 레벨 3가 아예 뭐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긴 했는데 그 자율주행차 입장에서 보면은 레벨 2가 할 수 있는 영역하고 레벨 3가 할 수 있는 영역하고 약간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은 이게 지금 수동 모드구나 자동 모드구나 아니면 저작권 전환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레벨 2, 3를 나눠서 실험을 하는 게 중복 실험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뭐 레벨 2, 레벨 3를 그냥 같이 보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47페이지가 47쪽. 자동화 기능 한계. 네,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고, 네, 예, 차량 그 관련한 교육 쪽에, 예, 이 자동화 기능 한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저희가 따로 뭐 어떤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고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자율주행 가능한 승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부분 공용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용 차량 운전자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고를 너무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운전자가 이제 그 정보도 무시하거나 아니면 운전자의 피로도를 높이기 때문에 경고를 반복의 횟수를 그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좀 제한된 횟수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 생각을 한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어, 그 반복이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 제어권 운전자가 테이크오버 하는데 그 어떤 그 감성 평가 부분은 저희가 올해 4차원도에 이제 그 운전자 제어권 능력 평가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제한된 그 제어권 전환 시나리오에서 운전자들이 그 제어권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그 자율주행 그 적합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수치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4차원도 말까지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 예정이고요. 이런 결과물들을 나중에 이제 보급하거나 아니면 활용하는 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카트리랑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끝나도 저희가 개발한 것들을 가지고 몇 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고 유관기관에 배치한 다음에 계속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런 그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는 추후에 이제 R&D 사업이 아닌 그 B-R&D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차 실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저희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 기간 안에 이제 그 실차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기간이라든지 비용이 좀 맞지가 않아서 일단 시뮬레이터 상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나오고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터 만들 때 그 차량과 시뮬레이터 간에 그리고 운전자 간에 어떤 그 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을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맞춰가지고 올해의 일정은 그 카텍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정도가 좀 일정이고요. 그 아마 내년 상반기에 그 카트리 쪽에 이제 그쪽 그 PG 쪽에서 아마 그 저희가 성과 발표 같은 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실차에서 저희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를 조금 시연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59쪽 같은 경우는 그 남은 시간 남은 거리가 계획된 그 플랜드 TOR 경우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 어, 유사시 문제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이제 남았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발생한 문제 때문에 리액션이 좀 늦어질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 준비도라는 것을 저희가 따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 어떤 임계치의 그 운전 준비도 아래로 운전자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당연히 SA 정보인 남은 시간 남은 거리뿐만이 아니라 운전 준비도도 같이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그 항시성, 적시성, 긴급성 정보인데 여기 이 28쪽에 있는 그 그림은 저희가 연구자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이 그림보다는 일반 운전자한테는 그 항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또 필요 적절한 때에 제공하는 정보, 긴급한 정보를 나누어서 잘 제공하자 이런 의미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일반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문서나 이런 데에는 이 그림을 빼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가이드라인을 그 저희 관점에서 얻기 때문에 이쪽 도메인의 지식이 없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좀 쉽게 만들려고 그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용어라든지 이런 걸 좀 다듬어서 나중에 다시 또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면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도 저희가 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항시 정보, 적시 정보, 긴급 정보를 좀 구분해서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 설명서에 알기 쉽게 넣겠습니다. 레벨 2, 3를 합쳐서 그렇죠. 따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합쳐서 배포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 혹시 질문 더 주실 거 있으신가요? 글로벌 표준과도 호환이 될 네. 아, 네. 이 부분은 저희도 ISO 표준하고, 그 다음에 UNUC에서 얘기하는 WP29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계획은 올해 UNUC WP29에 저희 내용을 좀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게 일정이 많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UNE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레프레젠테티브가 따로 있습니다. 대리인이 따로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안전공단이 아마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교통안전공단 통해서 좀 오픈할 예정이고요. ISO 표준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월 8일인가 저희가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이템 가지고 좀 발표를 했고, 지금 이제 리뷰 요청이 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 아울러 저희가 유럽 쪽하고 이제 유사 과제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도 같이 공유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설명회 이후에도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나중에 또 제안사항은 우리 권고안, 검토안으로 받고 있으니까, 예, 그때 또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질문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향후에도 여러분들 또, 하여튼 뭐 전문가로 저희가 모실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걸로서 끝을 내기로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권고안으로부터 이제 발표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직 이제 공개적으로 릴리즈가 안 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검토용으로만 뭐 활용해 주시고요. 제3자에게 이렇게 배포나 이런 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검토 의견서는 10월 16일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시면서 자문료 저희가 그냥 성의로 그냥 자그마한 정성으로 표현해드리고자 하니 관련되는 서류 안 보내주신 분들 같이 금요일까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마무리? 우리 그럼 윤대 실장이 마무리 우리 인사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혹시 저희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뭔가 역할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좀 협력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